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10년간 삼성에서 반도체 연구소에서 있었고 인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계에서 10년간 강의 컨설팅 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라는 책과 올해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을 내가지고요.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2600 2나노 공정이 TSMC의 3나노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 우위는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삼성의 엑시노스 26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2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가 3나노라고 하는 걸 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의 기술은 이 2나노, 3나노가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는 게 확실히 3보다 이거 좋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어떠한 설계 역량과 공정 역량을 갖추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3나노, 2나노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PPA라고 얘기합니다.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 말하자면 면적당, 전력과 속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역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PPA가 실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2나노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하고 TSMC의 4나노 공정이 유사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정이 기본적으로 TSMC가 좀 더 설계 기술력도 뛰어나기도 하고 이 여러저러 형태의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TSMC 3나노가 좀 더 안정적이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2나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삼성전자 굉장히 뛰어들어서 개발을 중인 공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론적으로 2나노가 맞기는 하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 2나노 공정에서 새롭게 설계 기술이나 공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나 말하자면 연구개발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에야 TSMC 3나노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하기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은 테슬라 수주 같은 게 있었죠. 테슬라 수주를 했던 이유가 바로 GAA FET이라고 하는 이 공정을 새롭게 만드는 공정을 테슬라에게 쓸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주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특성 때문에 2나노 공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무언가 반도체 업계나 패밀리스 회사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려 TSMC는 3나노 공정으로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TSMC는 굳이 2나노 전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비싸게 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나노, 2나노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매출과 수주가 얼만큼 됐는지를 보시게 될 것 같고 엑시노스 2600은 싱글코어 성능과 멀티코어 성능 모두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이 실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싱글 코어와 멀티 코어 성능에 향상된 것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요. 무엇보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들의 성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이 현재 만들어주는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는요. 성능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퀄컴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퀄컴과 대비했을 때는 퀄컴의 시리즈도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 8 스냅드래곤 엘리트 5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 요거랑 비교했을 때 현재 엑시노스 2600이 약간의 유사하다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벤치마킹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S22 그러니까 소위 이제 퀄컴 4나노 칩에 썼을 때 GOS 사태 등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개방적으로 데이터를 내기고 있습니다. 싱글 코어, 멀티 코어라고 하는 것들도 빅 벤치를 아예 써보겠다 라는 걸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칩의 단위 기능으로서 킥벤치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춘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맞춰야 될 게 바로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갈 때 S26에 들어간다고 친다면 거기에 실제 여기 말하는 칩이 있으면 칩 옆에 핸드폰에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거기에 있는 SoC 칩들이나 기능들과 얼만큼 잘 매칭이 되는가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실제 삼성전자에서는 그거를 정말로 확인을 해서 개방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삼성을 위해서든 소비자를 위해서든 간에 삼성전자는 이 투명성 있게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S22의 오명을 씻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S26에 일단 긱벤치 성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의 성능 비교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걸 스냅드래곤 같은 퀄컴 칩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엑시노를 쓸 것이냐를 실제로 수평적으로 투명하게 이거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엑시노스 2600의 히트패스 블라크 기술을 도입하여 과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칩의 열 관리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여러분께서 이제 반도체 칩을 보시게 된다면은 무엇보다도 패키지라고 하는 기술들의 발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이 생산 측에서 보시게 된다면 다시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 때도 퀄컴에 지불한 칩 가격이 7.8조 원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설계나 생산했을 때 퀄컴 칩 이라고 하는 것이 퀄컴 칩의 스냅드래곤의 생산은 TSMC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최악인 거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의 생산은 삼성 파운드리, 이것이 중간인 거고, 그 다음에 삼성 엑시노스 써주고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써주는 게 이 세 가지 전략이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실제로 이 퀄컴 같은 경우가 TSMC에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비싸게 값을 치러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3단계 정도까지 가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중간에 지금 퀄컴 칩의 수주를 삼성 파운드를 끌어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패키지 기술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실제로 이 패키지 기술도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 패키지 같은 경우는 TSMC가 뛰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코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칩,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주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반도체 패키지 전략 같은 거에서 삼성전자는 다른 칩의 패키지 전략 중에서 지금과처럼 히트 패스 블락이라고 해서요. 열을 뺄 수 있는 여러 가지 범프나 블락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한마디로 환풍구를 더 설치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계 기술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TSMC 정도의 이 AP 같은 모바일 칩에 대한 패키지 기술의 발달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TSMC처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그 기술 차이를 보통 2년 전으로 잡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거기에서 물리적으로 기계학과나 이런 것들이 소위 트랜스퍼를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거기에 환풍기나 선풍기 같은 건 다른 형태로서 할 수 있는 블락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발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기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느 정도 플러스 낼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칩 크기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3나노 기술과 2나노 기술을 쓴다. 그러면 2나노는 당연스럽게 칩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패키지 쪽에서 설계 중에서 열 관리에 어떤 블락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패키지라고 하는 걸로써 열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맞춤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의 자체 AP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삼성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삼성의 비메모리인 거죠. 삼성 사업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부라고 하는 건 매출을 일으키는 부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시스템 S 사업부가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소위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 사업부는 계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엑시노스라고 하는 거, 설계라고 하는 거 필을 받으려고 한다면 시스템의 사업부가 좋아져야 될 것이고요. 그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 두 가지가 다 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삼성한테 바로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테스트도 맞춰야 되고 이런 거 대비해서 훨씬 더 매출 기대 상승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 거 패밀리스 썼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도 뭐 한국 폰에는 엑시노스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의 Z 폴드에는 스냅드래곤 들어갔고, 플립이죠. 가로로 접는 거, 좁게 접는 거,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3나노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26이 엑시노스 2600을 쓴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삼성 시스템 사업부의 매출은 바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AP 점유율이 증가된다면은 삼성 파운드리는 삼성 시스템 사업부의 매출 증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삼성 핸드폰에 증가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해가지고 이게 긱벤치 점수도 오케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의 엑시노스 2600이랑 퀄컴의 엘리트 8, 엘리트 5가 유사하다.
이거 괜찮아. 근데 이거를 같이 옵티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폰 성능 자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경쟁하고 경합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면 당연스럽게 삼성의 AP라고 하는 것의 매출과 삼성전자 핸드폰의 이익이 같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AP를 썼다고 해서 고객들이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삼성전자의 핸드폰 사업부의 이익의 감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술력이 제일 좋으면 좋겠지만 고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일단은 탑재된다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실적의 기대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핸드폰까지 확 이어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성공적인 출시가 향후 2, 3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위치를 어떻게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엑시노스 2600은 어떤 면에서 삼성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전략이냐. 2027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AI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엣지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뭔가 반도체 칩이 반도체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인 것이죠. 뭐 렌즈나 핸드폰이나 뭐 그 무엇이나 이 디바이스가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다라고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삼성의 코어는 결국에는 엑시노스 같은 형태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S26이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AI 기능까지 탑재되어진 엣지 디바이스로서 가장 대표적인 핸드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글로벌리 위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핸드폰뿐만의 매출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비즈니스로서 여러 가지 삼성의 코어들이 발달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애플 실리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애플이 힘든 이유는 결국에 제품 성능의 증가도 안 되고 있긴 하겠지만 폐쇄적인 상황으로서 원래 최적화됐다고 생각하는 애플의 칩 있죠. 예를 들면 애플의 울트라 M1, M3 같은 칩들은 예를 들면은 핸드폰과 패드와 맥북이 다 동일한 형태의 칩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의 호환도 좋고 반도체의 생산성도 되게 좋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갖출 수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애플 실리콘처럼 테슬라도 테슬라 실리콘, 삼성도 삼성 실리콘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것이 한 제품의 성능이 된다면 이걸 중심으로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은 실제 엣지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이거는 테슬라 혹은 현대 혹은 삼성 혹은 모든 디바이스 회사들이 다 경쟁 체제가 될 겁니다. 이럴 때 핵심의 칩 설계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말하자면 그 엣지 디바이스의 심장 거기에서 어떤 디바이스의 확정, 그 다음에 그거의 확장 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이 정말로 이 엣지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시장의 실패를 정말로 소위 얘기해서 엎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단순 GPU 공급만이 아닌 숨은 부품 영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소위 소부장이라고 이제 한 단어로 말씀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소재하고 부품과 장비라고 하는 게 반도체 이 소위 제조라는 팹에서 이제 일어난 일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당연스럽게 이 AI 반도체에 따라서 우리나라로만 보자면은 실제 AI 반도체에서 현재 GPU 같은 거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메모리에서 HBM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스럽게 이것에 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소재 부품 장비들이 국내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와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이 반도체 팹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팹리스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실제로 여러분께서 팹리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현재처럼 모바일 같이 가벼운 반도체나 서버 반도체 등 간에 주로 뭘 쓰냐면 우리가 ARM 코어라고 씁니다. ARM은 여러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샀던 ARM이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실제로 반도체를 설계할 때 ARM이 어떤 가장 중요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걸 가져옵니다. 이것의 코어 기술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구독처럼 사는 겁니다. 기술을 사가지고 설계도를 그리는 게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회사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삼성 시스템 LS 사업부 같은 게 팹리스가 되겠죠. 근데 팹리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칩으로 배치할 건지 여부를
해주는 게 바로 DS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SP가 디자인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런 형태의 반도체 칩들의 생산 앞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실제로 반도체 이 에이직이나 맞춤형 반도체나 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걸 해주는 회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은 반도체 뭐 어떤 설계 회사들에서 팹리스 회사와 DSP 이 회사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AI 반도체 시장 같은 게 예를 들면 소버린 AI를 확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 소버린 AI의 칩 자체를 엔비디아 GPU 사는 건 멍청한 짓이죠.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게 합쳐지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들이 합쳐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한 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에서 기본적으로 전공정 같은 소재들은 뭐 가스나 케미컬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또 봐야 될 게 바로 기판입니다. 기판은 여러 가지 형태에 쓰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후공정에서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후공정에서 PCB 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이건 패키지의 기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패키지 PCB 기판을 쓰다가 이제는 뭐 유리기판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유리기판이 아직 확정돼서 쓰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PCB 기판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가 AI 칩이나 실제로 어떤 형태 반도체에서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쓸 때도 이 PCB 기판이라고 해서 녹색 기판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의 복합화된 메모리나 반도체 제품이 늘어난다. 거기에는 당연스럽게 이 PCB 기판 같은 기판 소재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장비 투자 사이클, 팹 투자 사이클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AI 반도체의 설계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에이직 설계 회사, 팹리스 회사나 아니면은 저기 DSP라고 하는 수 있는 회사, 디자인 하우스 쪽이나 이쪽이 들어갈 수 있고 전후 공정에서는 이 PCB 기판 같은 기판들도 생각보다는 복합화된 반도체에서는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셨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한국 기업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이제 아니죠. 100% 아닐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중국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저러 수혜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공급망의 흔들림이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을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생산, 소부장 이렇게 좀 길게 본다면은 의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이걸 한번 우리가 순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떨어진다. 그러면 중국이 잘하는 거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잘하는 게 생각보다 중국 설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설계 쪽으로는 좀 그러니까 미국 설계를 중국이 안 산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하자면 엔비디아 GPU를 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 볼 건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설계는 그렇게까지 뭐 강하지도 않았었지만은 이익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생산 측면을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가 중국의 관세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하고 있는 형태의 반도체 같은 게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대비해서 보통 3년 정도 뒤져 있는 뭐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거기에 생산 캐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쪽에서의 생산 캐파가 줄어들어서 외려 단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익률의 증가가 될 수도 있다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생산 쪽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되게 미세하고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DDR5 같은 것을 신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제 한국과 DDR4의 후반대를 끊으려다 다시금 생각하는 이거는 삼성의 중국 법인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의 생산성을 줄인다. 그러면 이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DDR5 같은 거 신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현재 왔다 갔다 해서 이익률 같은 것들이 변동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지켜볼 건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미국이 뭐 하고 있냐? 중국에 들어가는 중국의 삼성에, 중국의 하이닉스에 들어갈 공장에 들어갈 장비들을 우리가 1년씩 검사하겠다고 하는 걸 굉장히 귀찮게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중국에 있는 미국 공장 이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중국 공장도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한국 공장까지 소위 간섭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긴 한데 그러면은 외려 그 미국 장비사들이 탑5 세대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랩
램, 그 다음에 KLA 같은 경우가 미국 장비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의 부품과 장비들, 그러니까 한국의 부품과 장비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외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에 얼만큼 하이닉스나 삼성에 쓰고 있는 한국산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디테일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과 장비 측면에서는 외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소부장 한국 회사들의 어떤 매출 신장 같은 것들을 면밀히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당연스럽게 정부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반도체 관세도 이거를 컴퓨터를 매길지 반도체를 매길지 아직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장비도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때릴지 한국산 장비에 관세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이게 한국산 장비가 미국 못 들어갈 때 장비가 중국으로 왔어요. 그럼 이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국과 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우리나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단기 모멘텀보다 장기 성장을 보는 시각에서 AI 서버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 증가가 특정 종목의 실적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이제 AI 인프라용, 그러니까 서버용 AI죠. 이거하고 서버가 데이터 센터용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7년, 8년 만에 데이터 센터용, 말하자면 단품 D램과 낸드의 수요 증가는 거의 이제 빅테크 회사의 데이터 센터의 니즈에 따라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갑작스럽게 가격이 폭등되는 것들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특정 종목 실적, 특히 단품이 강한 삼성 같은 경우 단품 기술력도 괜찮은데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삼성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분기 정도까지 D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삼성전자가 예전의 실적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 생각보다는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그 수많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삼성 같으면 투자를 훨씬 빨리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HBM이나 D램이나, 그러니까 HBM과 D램은 만들 때 이 캐파만 더 있게 된다면 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캐파가 중요한데 여전히 캐파 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거의 5대2 정도의 비율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못했다는 게 하이닉스의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면은 HBM에 집중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어떤 면에서는 AI 인프라 같은 거 투자들이나 AI 사이클에 둔화됐었을 때는 급격히 이익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위험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왜냐면 단품에 대한 생산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센터용의 소위 범용 메모리 시장이 늘어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D램 가격이 3배 이상 뛰었으니까요. 단품 D램이. 뭐 HBM이 기본적으로 단품 D램보다 한 6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싼 거긴 하겠지만, 근데 HBM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내년도에는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가 아무래도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다시금 캐파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게 된다면은 여전히 이 데이터 센터와 HBM이라고 하는 것은 AI 반도체겠죠. 이런 것들의 변화 사항들은 각 두 기업의 이익률 차이 분명히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실제로 어떤 이익률 측면이나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기업 중 외부에서는 잘 주목하지 않지만 향후 1, 2년간 실적 반등 가능성이 높은 숨은 종목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전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정부 때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 것도 단점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전력에 관계된 산업들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도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외치다가, 영국도 그렇게 외치다가 러시아가 가스 공급 안 해가지고 다 돌아서버렸죠. 독일도 지금 원자력 발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전력량이 AI의 지대하게 영향이 크더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력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구적으로 전력은 계속적으로 품귀 현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여러분 보시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력 너무 부족해요 해가지고요 발전기 지으라고 얘기 난립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현재 전력 용량이 30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반도체공이 다 지어지게 되면요, 거기가 15기가와트를 써야 돼요. 두 회사가 쓰고 있는
그 조그만 두 회사가, 조그만 특히보다 매출은 크지만 이 두 회사가 수도권 전기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KBS 다큐멘터리 많이 나왔죠. 난리입니다. 그러면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회사들, 이것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가 1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한데, 아니면 뭐 몇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거기에 LNG 열 병합 발전소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발전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 아니면 전력 자체를 생산하는 어떤 구역, 아니 어떤 회사, 이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어퍼 레벨입니다.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건 쉽게 말해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인 거죠. 팔란티어는 지금 뭐 PER, 퍼가 800이 넘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한데, 말하자면 이제 AI를 넘어서 AI 에이전트 혹은 AX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기업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하자면은 현재는 뭐냐면 AI에 대한 인프라가 이만큼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AI 인프라가 이만큼 생겼어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 그 다음에 엣지 디바이스가 어떻게 될지, 여기는 기존의 회사들, 테슬라, 운 좋으면 삼성전자, 이제 좀 힘들어지는 애플,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 이제 겹쳐 있는 것들이 반도체 회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나 그 다음에 전자회사 정도가 이제 가장 기반을 하고 있다면, 그 위에 가치는 결국에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이고요. 맨 아래 저류에는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끝에 회사들이 얼마나 나아질지, 그러니까 저류로 계속적으로 이익이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저는 전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새롭게 퍽 뜰 수 있는 스타기업 같은 거는 결국에 AX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AI를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숨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요거는 기술을 면밀히 보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으려면 어떤 전략적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가 뭘 잘하냐라고 하는 거, 원래 잘하는 강점과 잘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생산은 글로벌 1등입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TSMC를 비롯해서 대만도 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냐, 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뱅가드 같은 회사를 사가지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도 TSMC가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의 소위 생산 캐파 등등을 포함한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많이 있다. 거의 독보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중국과 격차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최대한 확대한다라고 하는 전략. 그럼 메모리를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메모리에다가 시스템 반도체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원 솔루션입니다. 토탈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을 계속적으로 고객 확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라고 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시장에서의 압도적 경쟁력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은 회사들과 AI용의 메모리 산업에 진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하이닉스는 더욱더 많은 메모리 파운드리 형태까지 진출해가지고 맞춤형 H뱅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것으로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가장 잘하는 거에서 확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잘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의 생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드리 기술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제 여러분께 어떤 분들께서는 파운드리 못하니까 팔아버리자라는 것부터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파운드리 시장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운드리 시장이라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반도체 업계 내에서 점유율이 3분의 2까지 높기 때문에 높거든요. TSMC를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TSMC의 캐파에 떨어지는 것을 생산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왜 그러냐, 이 GPU 옆에 있는 HBM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의 속도에 가장 민감한 것은 HBM이 느린 겁니다. 말하자면 GPU는 남아 돌아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아주 설계를 잘한다고 한다면 많이 들어보셨던 PIM이죠. Process in Memory, 혹은 카이스트 김정우 교수는 그걸 뭐라 하냐, 메모리 센츄릭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메모리가 더 중심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되려고 치면은 결국에 설계 헤게모니 많이 가져와야 될 것이고요. 당연스럽게 메모리 중심의 설계로서 계속적으로 뭐 논문이나 특허나 산업적 패러다임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원래 잘하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것에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의 HBM 제품이 엔비디아의 AI GPU에 채택됐습니다. 시장 점유율 및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HBM4 제품보다는 HBM3E 쪽에 현재 제품의 변화가 좀 더 있고요. HBM3E와 4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HBM3E 같은 경우가 이번에 3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을 봤더니 실제로 삼성전자가 꼴등을 했어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62% 정도, 근데 마이크론이 21% 정도, 삼성전자가 17% 정도로 해가지고 마이크론, 말하자면 생산성이 훨씬 더 뒤지는 거의 생산성 수준이 삼성전자가 보통 10을 잡으면 마이크론은 거의 2.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편인데 실제로 이제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3E를 통해 가지고 뭐 2025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9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을 봤었을 때 이제 실제 HBM 시장의 3E 같은 경우는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GPU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 업계에서 확인은 100% 되지 않았고 현재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원래 엔비디아에 납품하던 회사가 실제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대로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나눠 갖기를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HBM3E의 12단 쪽에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납품이 됐다 말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현재 이것은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긴 하나 아직까지 뭐 됐다고 안 됐다고 해서 각 회사들이 뭐 소위 어나운스먼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실적을 나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결과는 예상컨대 아마 4분기 때나 내년 1분기 때 정도 때 종합되기 때문에 올해 말이 되어서야만 아마도 삼성전자가 HBM3E의 12단에 엔비디아 승인이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가능성이 꽤 높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건 확신할 수는 없으나 삼성전자한테 그것은 약간의 자존심 회복의 순간이었지 매출을 많이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인프라라고 하는 큰 파도 사이클에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잘 올라탔고 삼성전자는 여러저러 상당한 문제에 따라서 실제로 파도는 올라타지 못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HBM4라고 해서 아마도 내년 초부터 양산될 제품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된다면은 소위 이제 SK 하이닉스가 현재 HBM4라고 하는 것에 커스터머 샘플이라고 하는 것 쪽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저러 회사들이 실제로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딴 데보다 앞선 건 맞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엔지니어 샘플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1분기 때 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SK하이닉스의 HBM4의 승인이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이미 뭐 승인 돼가지고 내년에 독점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좋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단일 벤더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가격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들어오길 굉장히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HBM4에서는 최대한도로 좀 거기에 자기들의 독점권을 주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루빈 칩이 언제 나오는 시기 내년 1월 1분기가 될 건데요. 그때 삼성이 들어가냐 마냐라고 하는 것은 HBM4 업계의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기술력을 봤었을 때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좀 더 그 기술력이 좋고 제품이 더 좋은 D1C의 10나노 6세대 정도의 크기 11.7 정도 나노 정도 되는 정도의 반도체 다이를 쓰는 것들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D1B, D램이 10나노 5세대, 보통 12.8나노 정도 잡는데요. 그 정도의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일단 칩의 성능으로 왔었을 때는 D1C를 써주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베이스 다이라고 해가지고요. 말하자면은 HBM의 성능을 이끌어주는 버퍼 다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시스템 반도체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만드는 칩을 삼성전자 좀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이크론은 좀 늦게 만든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일단 칩의 성능으로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밀릴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하이닉스 엔비디아에서 요청하고 있는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이제 10GBps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속도 인증이나 속도의 평가가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마이크론은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 회사의 성능도 약간의 비슷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약간의 회색지대의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세 개 회사를 다 쓰려고 할 것이고요. 각 회사들은 여러 가지 가격 경쟁이나 기술력 선점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캐파 생산량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기의 어떤 승인에 대해서 포션 늘리려고 할 것인데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가는 건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지금처럼 SK HBM3의 12단처럼 1년 6개월 이상을 소위 이제 승인받지 못하는 절차는 아마도 걷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뭐 모건스탠리나 이런저런 다른 형태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의 해외 리포트에서도 삼성전자는 내년도 HBM4의 소위 어떤 점유율을 30%까지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기술 리더십 같은 것들이 HBM4에서는 조금 격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넘지 못한 이유 중 AI 칩 공급 지연이 미친 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삼성의 현재 실적은 아직 100%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저께라고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보통 시장을 상회했습니다. 시장 상회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마이크론 25년 2분기 때 실적이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3천억 달러니까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을 바꾸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었고요. 올해 이번 분기 3분기 때 5조 원 정도 얻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그다음에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말하자면은 마이크론 실적이 올라갔다는 것은 반도체 업계 소위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선제 실적으로서는 좋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지가 여러분께서 굉장히 귀추에 주목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뭐 삼성전자 종가를 봤더니 85,800원 정도 됐더라고요. 말하자면 소위 7만 전자, 8만 전자가 한 달 사이에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것의 이제 원인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며칠 전이죠. 일주일 전 정도에부터 바로 급등했었습니다. 7% 정도 급등한 적인데 그게 이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 이미 약간 소식이 돌았죠. HBM3 이 12단이 승인이 됐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올라갔다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서 뭐가 있었냐 바로 테슬라하고 이제 소니를 대신했던 소위 풀의 카메라 칩을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라고 하는 파운드리 계통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실제 삼성전자 매출에 100% 당장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거의 기존의 가격 대비해서 30% 내지 40%가 올라와 버린 현재의 85,000원 정도 9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약간의 매출이 바로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바로 꽂히지 않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요인은 약간의 미래에 대한 기대 요인. 이걸 실제로 가격이나 매출과 이익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그게 희망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것에 동력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단품 D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가격의 증가입니다. 이건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의 니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장 상황의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우리 주식이나 물건이 품귀가 됐을 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하시는 투자 애널리스트도 확인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데 갑작스럽게 거의 7년, 8년 만에 소위 기존의 AI 인프라 쪽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 HDD 같은 기존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낸드 SSD나 보통 이제 여러분 서버라고 하는 게 D램이라고 하는 거의 단품과 낸드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그게 이제 7년 전에, 8년 전에 있던 것들이 교체 시기가 왔다고 하는 거. 요것이 지금 갑작스럽게 확 불어닥쳐서 지금 85,000, 8만원 넘는 것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9월 달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4분기부터 이익이 확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25년 2분기 때 반도체 실적만 보게 된다면은
올해는 5천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마이너스 2.5조 원 정도가 지금 파운드리가 손실을 받고, 그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아마도 3조 원 정도 실적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실적을 봤었을 때 메모리라고 하는 거나 반도체 쪽에서 핸드폰을 제외하고요, 영업이익이 5조에서 7조 원 정도 사이 나와줘야 지금 같은 형태의 가격 상승에 갑작스럽게 거품이 꺼지는 형태, 말하자면 팔고 나가야겠다, 이런 형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께서 지금 동일하실 텐데, 소위 이제 딱 작년에 이맘때쯤입니다. 그때 88,000원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10만 원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HBM이 소위 안 된다고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쳤다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HBM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매출 상승의 기대 여력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라왔고, 게다가 이제 DRAM 단품 같은 것에 교체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갑자기 풍향이 바뀌어졌는데, 3분기 실적을 보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4분기 때는 확실히 나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DS 부문이라고 하는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실적만 합친다고 봤었을 때 약간으로 보자게 된다면 약 5조에서 7조 정도 된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래 정도, 한 5조 원 이하의 실적을 나온다고 한다게 된다면 조금 생각보다는 아직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제 우리가 파운드리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아주 빨라야 26년 중반 정도 될 것이니까 아직 한 3분기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HBM 같은 경우 만약에 12단 했을지라도 매출에 지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매출에 포함될지라도 그거는 26년 1분기일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실제 DRAM 단품이라고 하는 곳에 생산성 증대나 가격 증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4분기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요. 그래서 3분기 때는 아주 거대한 실적 같은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회복 정도를 보시고 좀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건 4분기 때 실제 실적은 DRAM 단품의 가격의 상승 여력과 그것에 다른 데는 HBM 만들다 보니까 DRAM 단품을 못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삼성전자 거의 독점 비슷하게 공급하거나 절반 이상 공급하게 된다면 그때 그 가격이 많이 올라올 때의 상승폭을 많이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만 전, 11만 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금은 기대 상황 때문에 올라갔고, 매출의 반영 같은 것들, 어떤 분들께서는 실제 매출 반영되기 전부터 투자해서 매출 반영돼서 올라갈 때쯤에 파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출 반영되자마자 사가지고 좀 있다가 바로 파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뒤쪽에 매출이 찍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3분기 때 5조, 7조 정도 사이가 나온다 된다면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 실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이제 핸드폰이 받쳐줄 수 있겠죠. 그 이하라고 할지라도 한번 관망으로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볼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HB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헤게모니를 가져가지 못했다. 말하자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잃어버렸던 건 사실이긴 하다. 그것의 여파가 3분기 때 남아있긴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BM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낸드와 DRAM의 수익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변화가 두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되나요? 네, 여러분께서 보시면 낸드와 디램이라고 하는 형태의 제품들은 보통 생산 시기가 있습니다. 생산 일정이 있거든요. 보통 디램과 낸드는 웨이퍼 전공정을 만드는데 보통 한 8주 이상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패키지를 진행하는데 보통 4주 정도가 걸립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생산을 넣어야지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적어도 3개월은 진행돼야, 12주는 진행이 돼야 번처가 탁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소위 낸드나 디램을 만드는 메모리 회사들이 되게 똑똑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낸드나 디램이라고 하는 것의 메모리 반도체는 소위 빅테크 회사들의 인프라 투자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출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분기 때 디램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 말하자면 디램 가격이요, 원래 1.5불 정도 였다가 지금 5불이 넘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숫자보다는 가격이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 얘기는 디램이 갑작스럽게 품귀 현상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예전처럼 과잉 생산해가지고 갑자기 판가가 확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08년도 때 소위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가라고 하는 거, 원가보다
판가가 더 낮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손해보겠죠. 손해보는 장사를 통해서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과점 형태로, 말하자면 7개, 8개 회사가 있다가 3개로 줄여져 버리거든요. 이런 형태의 출혈 경쟁을 했던 것들을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생산을 안 하더라도 D램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비싸게 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 이 첫 번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3개월 정도의 생산 타임이 걸리는데 이것의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말하자면은 생산량을 급격히 올리려고 친다면 소재 부품 장비를 사드려야겠죠. 이게 사서 이걸 만들어주세요 얘기하더라도 6개월이 걸립니다. 실제 이것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거의 3분기는 지나야 소위 캐파 상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캐파 상승 여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만큼 지배할 수 있느냐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했었을 때는, 만약에 소위 얘기해서 D램 단품 가격이나 낸드 단품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 올라간 가격들이 그때 떨어질 거는 생각보다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1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또 갑자기 생산량이 또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산 캐파가 급격히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낸드와 D램이라고 하는 것의 단품들이 요인이죠.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옛날에는 낸드와 D램이 어떤 빅테크 회사들의 서버 교체 등등의 시기에 따라서, 혹은 고객들의 컴퓨터 교체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딴 것도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월 말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이죠. 그것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B2C나 B2B 시장에서의 단품이나 낸드의 제품들의 수요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인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D램이라고 하는 것에 HBM 생산 캐파가 쳐들어오다 보니까 D램이 더 양이 줄어든 것이죠. 이런 것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D램의 가격 상승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의 영역의 가장 큰 수혜는 당연스럽게 HBM에 실패했던 삼성전자가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생산성은 워낙에 뛰어난 건 아실 겁니다. 대충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삼성전자가 보통 5, 하이닉스가 보통 3.5, 마이크론이 보통 1.5 정도의 이 정도로 보통 이 생산 캐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봤었을 때는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3.5에 거의 2 정도를 거의 뭐 HBM 넣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거의 없었던 거죠, 많이. 그러니까 D램 단품 같은 것들이 올라갔고, 이런저런 빅테크 회사들이 HBM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걸 돌리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품의 어떤 공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 대비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것들이 1년 정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여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기업의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두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빅테크들의 단품 수요 같은 것들은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AI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서버를 교체한다더라, 구글 데이터 센터가 교체한다더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위 D램 가격 상승 지표들이 여러분 치면 나오거든요. D램과 낸드의 뭐 가격 상승이라고 쳐보시면은 트렌드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제 이 회사들의 설비 투자 규모 같은 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 규모 같은 걸 미리 보시게 된다면, 특히 아시겠지만은 이 두 회사를 포함한 소위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것의 투자 비율을 보시게 된다면 곧 그게 라인 증산인 거고, 증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더 생산할 때가 됐고 이게 이익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 지표를 보시는 것도 있고, D램과 낸드의 단품의 어떤 가격 상승 여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로만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의 단순 경쟁이지만 외부에서는 잘 주목하지 않는 숨은 변수가 산업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의 숨은 변수는 무엇일까요? 숨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결국에 현재의 이 미중 무역 갈등을 포함한 정치적 의사결정 여부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단품하고 AI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AI라고 하는 게 새로운 변수이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니즈가 얼만큼 나올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면 지금 다시금 여러분께서 보실 게 이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다른 곳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가 오픈
오픈 AI한테 투자한다고 얘기하고요. 엔비디아가 인텔하고 같이 하자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예전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조금씩 상실해 간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엔비디아에 실제로 많이 올인되었던 SK 하이닉스의 HBM이 좀 더 덜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려 소위 GPU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엔비디아가 덜하다는 얘기는 GPU의 대항마,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이런 인공지능 칩 같은 거랑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ASSP하고 A직으로 나눕니다. ASSP가 뭐냐면 스탠다드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GPU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 반도체에 누가 다 이걸 쓰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이제 SSP가 GPU 엔비디아인 것이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구글에서 얘기하는 텐서플로우 유닛 TPU 혹은 NPU 등등처럼 이게 A직 반도체는 맞춤형 반도체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경합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테크 회사들이 우리가 만들 거야 해가지고 테슬라도 삼성이랑 같이 해서 AI6 만든다고 얘기하고 구글도 TPU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처럼 범용 칩이 아니라 특수 맞춤형 칩의 시스템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서 엔비디아도 약간의 두려움과 전략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만큼 대단한 상승을 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GPU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 AI라고 하는 것에 엔드 커스터머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CPU와 GPU를 원래 엔비디아가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CPU인 것이고 루빈 같은 거나 블랙이 GPU였거든요. 이거 우리가 다 할 거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CPU는 인텔 거 쓸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합쳐서 뭔가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엔비디아의 헤게모니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꼭 집중해 본다면 여기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의 변화폭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시겠지만은 그건 범용 말고 맞춤형 칩에 도움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죠. 브로드컴은 딴 것보다는 이 GPU와 메모리 사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빨리 할 수 있는 거기에서 A직에 필요한 기술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의 이제 기술을 보시게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AI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이 GPU처럼 이 시스템 반도체의 변화 같은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정치적 확인으로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미국에서 엔비디아 GPU가 중국 들어간 걸 막는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죠. 막는다는 얘기는 삼성 같은 칩들의 매출 감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려 다른 면을 봤을 때는 그러면 중국 반도체를 사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의 메모리 시장의 단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격변이 불안정성이긴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면밀히 지켜다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반도체 헤게모니 변화하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정치적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더 지켜볼 변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운영 리스크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경우 기업은 법적 인사적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미국이 중국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강대국들이 그동안에 했던 전략은 뭐냐면 내가 아주 강력한 헤게모니를 쥔 다음에 그걸 자유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은 어떤 전략을 취했죠? 미국에서 어쩌다 보니까 영국에서 했던 생산 시설을 미국에 다 가져가게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1944년에 브레이튼 우드 체제가 나오게 되면서 달러 중심으로 화폐 체계를 통일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에 다 갖고 와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반. 그래서 그때 1950년대 60년대 정말 미국이 엄청나게 GDP를 높였을 때는 미국의 GDP 글로벌 GDP 그러니까 전 세계 GDP 미국이 3분의 1 이상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죠? 자국 내 생산을 최대화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산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글로벌 자유도라고 해가지고 가트 같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요. 신자유주의 금융체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체계 가치, 말하자면 이익률이 줄어들고 소위 얘기해서 말하자면 저임금의 고노동인 직업인 생산직 같은 것들을 다
글로벌리 빼버렸죠. 그렇다 봤더니 특히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들이 굉장히 이 나라들이 제조 생산 체계를 아주 극대화시켜버렸고 이건 미국이 쫓아갈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이 되고 싶은 거죠. 중국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설계 생산을요. 순위가 앞서 있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가 노출됐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개 수익과 고민하다가 지금은 여러저러 형태의 인사적 법적 책임 같은 것들을 물으시게 된 것이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정부에서는 당연스럽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대응을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글로벌 회사들,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국가들과 연합체계를 가지고 실제로 대응하는 걸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각 사기업들과 개인들은 충분히 민사소송 같은 걸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개인의 소송 같은 것들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대로 실제로 B1 비자, 말하자면은 단기 근로가 할 수 있는 비자 같은 거는 허용되는 것도 불구하고 B1 비자였던 사람들로 실제로 체포해서 구금한다든지 임산부를 구금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통해서 개인의 책임, 그다음에 개인의 손해, 기업의 손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받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저도 이제 삼성을 다녔었고 제가 이제 화공과 출신인데 화공과가 전 산업 체계에 다 펼쳐져 있어요. 제 친구들도 조지아에 있는 분, 현대에 있는 친구가 있고 LG 엔솔 친구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들 어떤 얘기하냐? 아무도 이제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바에요. 말하자면 이제 비자의 변경들, 아니면 이제 한국 어떤 특정 형태의 어떤 한국 의료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사는데 진짜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대면서 미국의 얻을 건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응책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국가 단위에서는 괜히 강대국 미국한테 대립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 협상할 때 아시겠지만은 미국산 소고기 개방 못해요라고 하는 거 어떻게 했었죠? 촛불 집회 사진을 보여줬었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했었을 때 그 사진들을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섭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미국이 그건 이해하게 됐었죠. 그런 것처럼 정부하고 국민이랑 기업과 개인을 나눠가지고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다른 핵심 산업에도 유사한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 현대, 그 다음에 이제 LG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큰 회사들이 배터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렇게까지 가서 이제 미국 내 공장들을 짓고 있죠. 이 리스크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정책상으로 상당히 거의 도둑놈 심부예요. 말하자면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공장을 짓게 된 거는 삼성이나 현대처럼 옛날부터 들어간 사람들 제외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삼성은 텍사스 주의 오스틴이라는 공장이 1997년에 지어진 거 말고 테일러라는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바이든 정부 때 이 보조금을 준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었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 주는 것 때문에 들어갔다가 지금 뭐죠? 지분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투자를 기본적으로 뭐 3,500달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익을 손해는 모르겠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들도 국내 출장자 말고 해외 출장자들 같은 경우는 B1 비자를 하더라도 2주 이상 머물지 말라라고 해서 정책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투자나 개발이나 양산 라인의 어떤 건설의 지연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려 아주 전략적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마른 거는 실제로 미국 산업인 거죠. 그래서 현대나 SK, 엔솔이 같이 합작법인했던 조지아 쪽의 공장에 불 붙여주고 있다라고 어떤 신고를 했던 그쪽의 조지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현대 사람들을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 번 물러섰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동일하게 조지아주 주민을 활용해야 되고 조지아주 정치 세력을 활용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텍사스 테일러의 개인 시민들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서의 리스크, 일자리의 부족, 산업의 부재, 한국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경고를 하면서 중요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당연스럽게 리스크는 있고 기업들은 이제 내년도 투자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9월 달에 지금 대부분 의사결정되고 있겠죠. 어떤 상황이냐 거의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자유무역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공장이 미국에 중국화되는 전략에 따라서 해외 공장을 통째로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이 미리 취해야 할 리스크 해지 전략은 무엇인가요?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미국 내 기업들과 연계성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테일러 쪽에 계속적으로 태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테슬라 제품이 늦어져요 라고 하는 거, 애플 제품이 늦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미국이 계속적으로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미국은 아시겠지만 금리 낮추고 있는 것이고요. 법인세 낮췄습니다. OBBA 전략이라고, 법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미국 들어오면 투자 많이 할 수 있어, 들어와 라고 하는 거, 아니면 돈 내,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미국인의 이익이 줄어든다.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소비자가가 올라간다.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팹에서 투자를 덜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장비사나 소재사가 매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미국 개인과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러면 니네 소비자가가 올라가, 이러면 니네 미국 장비사 매출이 줄어들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같이 락인 전략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아니면 현대차 같은 기업들의 이익의 감소가 미국 국민과 미국 기업의 이익 감소랑 연결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지 전략일 것이고요.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내부적 전략인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진짜 관세 내는 게 맞냐, 내부 지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비용 비교나 리스크 해지 같은 것의 전략 비교를 통해서 그 의사결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단순 해외 이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전략적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강조되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이 미국의 사례만 들어보시면요, 제가 이제 미국을 계속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중국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관세를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들은 어디냐면 한마디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인접 동맹국 최고예요. 나프타라고 아실 겁니다. 나프타는 뭐냐면은 북대서양끼리 프리한 거죠.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겠죠, 나프타가. 말하자면 가장 피해본 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 여러분 많이 아시피 뭐가 있죠? LG, 현대, 삼성 등의 가전,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저기 애플에 들어가는 형태의 라이더 센서 같은 거에 LG 이노텍, 현대차, 이 어마어마한 형태의 멕시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가 왜 만들었죠? 바로 미국과 캐나다로 차를 팔려고 만든 것이죠. 그다음에 가전을 팔려고.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피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큰 피해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받았냐? 브라질도 큰 피해 받았어요. 관세가 일본과 한국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아메리카 대륙의 제조 기반인 데가 큰 피해 받았습니다. 맞으면 거기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우리나라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생산을 제외하고 자동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싼 쪽으로 계속적으로 글로벌리 변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말하자면 LG전자, 뭐 요새 상태 좀 안 좋긴 합니다만, LG전자, 현대차 이런 데에서 거의 무인 라인처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건비 최대한 싸게, 그 다음에 이제 자국 내에 시설들을 활용해서 세제 혜택 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해외 공급만 다변화가 되고 있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 기존의 우방이냐 우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고민할 필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가 기존에 기업하기 좋아요 라고 했던 선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럽과 미국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소위 서구가 아마도 천천히 어떤 면에서 종말에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각 강대국이라고 하는 형태의 영역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려 기본적으로 기존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도 약간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쪽의 국가들처럼 해서 중진국이나 선진국끼리, 그 다음에 이제 패권국들이 아닌 국가들끼리의 약간의 어떤 동맹과 연맹과 연합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걸 할 수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국가 단위에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내의 산업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한번 재고해 보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매할 수 있는 볼펜부터 최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의
상태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기존의 패권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전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무조건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받을 건 받으면서 줄 건 줄 수 있는, 이렇게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것에 어떤 대등한 어떤 정치-경제적 협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투자 심리는 단기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의외의 수혜 또는 회복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거기에서는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좀 더 발빠른 투자라기보다는 관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TSMC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안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TSMC가 지진만 나도 TSMC 옆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폭발사고 났다고만 해도 다들 모두가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TSMC의 이익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좋은 건 뭐냐,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독점적 지위에 있는 회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리스크가 있어도 거기에 더 몰릴 뿐입니다. 그런 독점적 기술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ASML이라고 네덜란드 장비 회사 있죠. 원래 반도체 장비 중에서 ASML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광 공정이 그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금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굴하시는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방식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건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말하자면 핵심 기술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삼성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자 인류학 연구자로서 산업 생태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직접 관심을 가지시는 게 미래의 전망이나 혹은 개인의 투자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식과 교양과 주머니에 두둑해지는 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